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이 되겠습니다. 5월 23일은 그 거북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뭐 거북이의 날이기도 하고 오늘 또 무슨 날인가 한번 볼까요? 음, 아주 중요한 날이네.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큰 날이죠. 물론 이 두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다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유명을 달리한 날이죠. 예,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2009년이니까 저 역시 공직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냐?" 하고 그래서 막 그 인터넷 들어가서 인제 검색을 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2009년이니까 벌써 상당히 그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글쎄요. 제 기억엔 그래도 '할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제 그 어떤 좌냐 우냐 하는 그런 어떤 이념의 차이 때문에 오는 서로 뭐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죠. 뭐 하지만 그래도 그 소위 그 '지도자로서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인정이 됐을 때는 그 무언가를 과단성 있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그 이제 정치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그 일대기를 한번 쭉 인제 보니까 물론 뭐 한정된 시간에 많은 그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죠. 하여튼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뭐 그야말로 참 상당히 전투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어 '정치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를 시작하기 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번에 그 어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 어 청문회 때죠. 그 청문회 스타라는 그 말이 인제 있었듯이 청문회 때 그 명패를 집어던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노무현이구나.' 사람들이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되니까.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노무현이라는 이제 정치가를 알게 됐는데 음 글쎄요. 조금 더 뭐 상세하게 알아본다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죠. 1946년 9월 1일 출생이네요. 그리고 바로 2009년 5월 23일 오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음 군사 독재 정권 치하에서 인권 변호사로 양심수 노동자의 인권 옹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예 뭐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그다음에 42세 때에 정계에 입문을 했네요. 그다음에 영호남 간의 지역 대립 극복을 위한 동서화합의 전도사를 자임하며 남다른 정치 역정을 보였다.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한국 사회의 비주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2012년 21 세기 첫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 예. 분명히 비주류였던 건 맞아요. 비주류였던 건 맞는데 뭐 결국은 대통령 선거의 어떤 그 음 후보로 그 선택이 돼서 선거에서 인제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건 정말 인제 이때는 주류죠, 말하자면 주류. 그런데 그렇게 된 과정을 보면은 정말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퇴임 후에 정치 활동을 접고 고향 김해의 봉화마을로 내려가 생활하다가 재임 중 친인척 술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투신을 했다. 예 바로 오늘 인제 투신을 한 거죠. 음 네. 한번 초기 생애를 한번 볼까요? 노무현은 해방 이듬해에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 본산리 봉화마을에서 빈농의 5 남매 중 막내로 출생을 했다. 저 때는 대부분이 빈농이죠 사실은. 뭐 인구의 한 80-90%가 농사꾼이었고 음 대부분 뭐 땅 한 평 제대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인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농지 개혁, 토지 개혁을 하면서 인제 그
많은 땅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근데 워낙 뭐 국토가 좁기 때문에 뭐 많이 그 땅을 토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받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하게 충분히 넓은 그런 토지를 갖기는 힘들었죠. 뭐 워낙 나라가 좁으니까. 거기다가 또 산지가 70%고 이 참 굉장히 어 지구상에서 보면은 그 열악한 환경을 가진 나라가 뭐 우리나라였다라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과 같이 만든 거죠, 우리가. 예, 12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환경은 향학력을 자극하는 한편 사회적 불평등의 일찌감치 눈을 뜨게 만들었으며 가정교육을 통해 불의에 대한 저항감을 물려받았다. 네. 사실 뭐 저도 그렇게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진 못했지만 저 때는 뭐 그런 의식이 다 있었어요. 어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교육열을 가졌죠. 사실 참 그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던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제 공부만이 수직 상승 신분의 수직 상승을 가능케 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노무현 그 인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인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인제 어려운 그 가정 환경에서 인제 자라났다라고 인제 보면 되겠습니다. 입학금이 없어 외상 입학한 중학교 1 학년 말 집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교내 글짓기 대회가 열리자 그는 백지 동맹을 선동하다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네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때가 인제 중학교 1 학년이라는 게 인제 글쎄요. '제가 중학교 1 학년 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생각은 듭니다. 자, 장학금을 얻어 가까스로 중학교를 마쳤으며 지방 명문이던 부산 상고에 진학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인제 어 상고를 나왔으니까 인제 농업협동조합 뭐 일종의 금융기관이죠. 뭐 지금같이 그렇게 발달된 그런 금융기관은 아니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 농업협동조합에 요즘으로 얘기하는 농협의 입사 시험을 이제 쳤는데 낙방을 하고 한 어망 제조업체에 취직해서 사회 첫 발을 내디뎠으나 저임금으로 곧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막 노동판에 전전하며 사법고시 공부에 열중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1973년 권양숙과 결혼했으며 1975 년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네요.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을 거쳐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이듬해 법복을 벗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참 판사로 발령받고 다음해 법복을 벗었다라는 게 어떻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어 뭐 사법고시를 패스하긴 했지만은 어 부산 상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아직 그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회가 또 너무 학벌 위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학벌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개인적인 그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억울한 그런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지만은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로서의 그 활동을 인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81년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반정부 세력 소탕 작전에 따라 22 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이른바 부림 사건을 수임을 했다. 이게 그 부림이 줄여서 하는 말이 이게 부산 항림 사건이죠. 그 항림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반정부 세력 소탕 작전이라고 하지만은 음 이 고영주 변호사라는 분이 있죠. 요즘 정당을 이제 창당을 해 있는 정치가로 이제 변신해 있는데 음 그분이 하는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또 이 부림 사건의 그 어 이 예를 들어 22 명이라는 저 사람들은 또 상당히 그 인제 붉은 무리들은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저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제대해 갖고 취업을 해서 인제 정신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제대하고 취업을 하니까 이 시국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가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불임 사건인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때 당시에는 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자, 약 3 개월간 구금과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학생 운동가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으며 그의 삶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제 지금 그 이 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그 이야기들을 참조를 하시고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후 재야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그는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등 주요 시국 노동 사건을 변론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뭐 변호사니까 당연히 수임을 받으면 변론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거기다 불을 지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일종의 방화 범죄죠. 예. 음 저 사건도 언젠가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음 그 방송 영상을 찾아서 댓글에다 링크를 한번 걸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 공해문제연구소 이사가 1984 년에 됐네요. 음 말하자면은 이제 환경에 인제 관계를 한 거죠. 그다음에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활동을 1985 년에 했고,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재야 지도자로 인제 성장을 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85년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에 노동법률 상담소를 열어 노동자들이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1987년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6월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돼 있네요. 같은 해 8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평화시위 도중 경찰이 체류탄에 희생된 거제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사망 사건을 수습하다가 제3자 개입, 장식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노무현이라는 그 인제 존재를 몰랐었습니다. 정계 입문을 했네요. 1988년 4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권유로 제13대 총선을 통해서 정계에 입문을 인제 했습니다. 1988 년이면은 인제 올림픽이 있던 해네요. 박해받은 노동자, 농민, 도시 영세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에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좋은 생각입니다. 세상을 바꿔야죠. 음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잘못된 세상이라고 본 거죠. 뭐 당연히 그 잘못된 세상을 뜯어 고치려면은 역시 국회로 가야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또 별로 없어요. 어떤 그 아주 막중한 지도자급 위치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뭐야 그 많은 그 세율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전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허삼수 민정당 후보의 대항마를 자청해서 부산 동구에 출마해서 승리를 함으로써 정계에 입문을 했네요. 예, 허삼수 그리고는 그 쓰리허라고 그랬죠. 허삼수, 허화평, 그다음에 허문도, 이게 쓰리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5 공화국 때죠. 이어서 같은 해에 11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국회 제5 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게 50 청문회입니다, 이게. 여기서 청문회 스타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어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뭔가 질문하는 것과 들리는 답변이 인제 성에 안 찼으니까 그 입장에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명패를 집어던졌어요. 저는 사실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명패를 집어던지는 걸 보고서. 네. 그러니까 청문회 스타가 된 그에게 정치 언론 풍토는 결코 호의적이지를 않았다. 뭐 세상은 이렇게 툭 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죠. 예.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 여러 가지 파상 공격이 있을 거라고 그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죠.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1987년 12월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에서 행한 연설이다라고 돼 있네요. 이제 그렇게 인제 이야기함으로써 언론의 포화를 인제 막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언론은 이제 보수 언론이었겠죠. 예. 1989년 초 국회 오공비리 광주특위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과정에서 항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가 이를 다시 거둬들였다라고 돼 있. 사실 의원직 사퇴서는 낸다고 뭐 그게 또 사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국회의장이 또 그걸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서 사퇴서를 내면 그걸 수리를 안 하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행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그 테크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이 이른바 3당 합당 과정에서 김영삼과 결별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저 3당 합당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인제 노무현 입장에서는 김영삼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결별한 거고, 3당 합당에 김영삼을 집어넣은 것이 우리나라 정치사의 어떤 획기적인 그 좀 고비라고 그럴까? 분수령이라고 그럴까? 소위 그 보수 진영의 색깔이 옅어지는 하나의
아주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3당 합당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생각이 다른 분들 계시겠죠. 자,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이 이른바 3당 합당 과정에서 결별을 했죠. 그리고 3당 합당을 거부한 통일민주당 의원, 즉 김영삼 그미 당 대표로 있었던 통일민주당에서 3당 합당에 합류를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수 야당 민주당을 이제 출범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1991년 제1야당인 신민주연합당, 이제 평민당의 후신입니다. 이건 김대중 음, 그때 당시 이제 대표가 이끌었던 당이죠. 그 당과 이제 에, 그 통합을 이제 해갖고 통합야당 민주당의 대변인이면서 부총재 역할을 이제 했네요. 저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당히 승부수를 둘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비주류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의 대변이 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어, 비록 작은 당이지만은 합당을 하면서 부총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뭐 일약 스타에서 정말 더 큰 스타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부산 동구에 출마해 호삼소 민자당 후보와 재대결했으나 재선에 실패를 했다. 부산에서 민주당으로서 당선되는 게 저때 당시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하여튼 그때 실패를 했네요. 그다음에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집권 민자당 후보에게 패한 뒤에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이 지방의회 선거 직후인 1995년 9월에 정계 복귀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그런 일을 야권 분열로 규정하고 김대중과 또 결별을 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이듬해 제15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를 했지만 다시 낙선을 했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에 있었던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국민통합추진회의, 줄여서 통추라고 불렀습니다. 구성원들이 의견이 엇갈리자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김대중에게 또 합류를 했네요. 이듬해 서울 종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6년 만에 원내 입성에 성공을 또 이제 했습니다. 요즘은 좀 정치 풍토가 막 좀 달라진 면이 있는데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의도 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고서 뭐 대선에 도전한다든가 또 다른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죠, 사실은. 참 신인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정치권에. 그야말로 인재 영입해서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공천을 주고 하기 전략적으로 하는 거를 빼놓고서는 정말 이 소위 이제 당협, 뭐 지역위원회, 당협위원회 이런 밑바탕에서 거기서 활동을 해 갖고서 공천을 받아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공천 제도라는 것도 정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제 나름대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또 그 이외에 또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은. 자, 어찌 됐든 종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입에 다시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16대 총선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출마를 했지만 또 낙선을 했네요. 참 파란만장합니다, 보면은. 이때 정치인 팬클럽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즉 노사모죠. 이게 결성이 이제 된 거죠. 저렇게 도전적이고 파란만장하지만은 그걸 막 헤쳐나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해양수산부 장관을 인제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을 한 거죠. 반년 쪼끔 넘는 그런 장관을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장관 자리를 이렇게 주는 거는 경력을 이렇게 쌓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 저 짧은 근무 시간 동안 뭐 얼마나 행정 능력을 인제 그 뭐 습득할 수 있겠어요? 뭐 솔직한 얘기가. 음. 그냥 그야말로 '아 이 경력, 장관 경력이 있다.'라는 게 더 큰 방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정치권에 복귀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인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뛰어듭니다. 정말 외풍에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념적으로는 저와는 다르지만은 인간 노무현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면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되죠. 2001년 9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선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인제 이때만 하더라도 저도 다 기억이 나지만은 이인제 대세론이 인제 있었죠. 근데 국민 참여 경선제라고 해서 인제 각 시도별로 돌면서 인제 그 당원들로부터 이게 선택을 받는데 어 하여튼 여기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인제 뒤집힌 거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인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아들 그 비리가 인제 그 밝혀져 갖고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어 이때가 저기 있던 해죠. 2000 이듬해 1 월이니까 인제 한일 월드컵이 있던 해죠. 그 6월 달에 인제 월드컵 막 4 강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제 정몽준 대안론이 또 부상을 했다라고 하네요. 글쎄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었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저때 이 정치 지형이 저랬어요. 이제 그리고서 인제 그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또 참패를 또 민주당이 인제 했죠. 음 8월 달에 재보궐 선거가 또 있었는데 또 인제 예 참패를 해서 지지율이 20% 까지 떨어졌는데 저거 보면 정말 불사조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요. 예 더군다나 인제 이때는 어 그 뭔가 이게 후보가 되기는 했지만은 대통령 후보로 되기는 했지만은 인제 이인제 대세론이 인제 이상하게 인제 돼 갖고서 인제 노무현이 인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인제 상황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인제 '야 이거 경선 다시 하자. 그리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지지율로 이게 선거 나가서는 질 가능성이 크니까 후보 사퇴를 해라.' 인제 뭐 이인재 입장에서는 다시 인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인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겠죠. 자, 또 당권파는 당권파대로 "야 이거 안 되겠으니까 정몽준 의원을 내세우자." 뭐 이러면서 "안 그러면은 따로 나가서 신당을 만들겠다." 뭐 막 인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 정치라는 게 저런 것 같아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연속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말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서로 후보 단일화를 또 인제 하자라고 해 갖고서 저때 또 대역전극을 벌립니다. 정말 참 불사조예요, 불사조. 근데 인제 11월 말에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인제 승리를 해 갖고서 뭐 단일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 후보가 어 단일화 이걸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럼 뭐 참 진짜 숨 막히는 상황이 연속이 되는 거죠. 다음 날 바로 인제 투표일인데 그야말로. 뭐 그러니까 뭐 지지를 철회를 하니까 뭐 철회된 상태로 이제 선거를 치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인제 어 대통령 당선 및 퇴임이라는 이제 소제목이 있는데 하여튼 그 12 월에 인제 48.9%를 얻어 갖고서 46.6% 득표에 그친 이해창 후보를 누르고 제 16대 대통령에 인제 당선이 되죠. 정말 사실 참 이때만 하더라도 저도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political identity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사실 그 이후에 인제 이 컨서버티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건 사실인데 어 어찌 됐든 네 뭐 그건 뭐 제 사정이고 그에 관계없이 어 16대 대통령으로 인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인제 그러면서 인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인제 실제로 대통령 취임하고서부터 인제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말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싫어지더라고요. 너무 거칠고 정제되지 않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인제 받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인제 저때 민주당이 또 분해가 되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인제 총선 관련해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게 인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격이 들어가고 또 그걸 고발을 하고 하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반이지만은 사실 저게 그렇게 큰 위반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빌미가 돼 갖고서 또 다른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근데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성격이 또 그런 것을 맞닥뜨렸을 때 정면 돌파를 하는 스타일이지 이렇게 숨죽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인제 강대 강이 부딪히니까 인제 어 "탄핵 소추하자." 이렇게 인제 돼 갖고 사실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 갖고 또 가결이 됩니다 그게. 음 그때 국회의장이 누구였더라? 관용 의장이었나? 예. 뭐 하도 좀 오래된 전 일이라 약간 이게 혼란스럽긴 한데 하여튼 가결이 돼 갖고 이게 인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인제 탄핵 소추안이. 근데 인제 헌재에서는 인제 어 그 선거법 위반을 해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이게 대통령의 그 직위를 탄핵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해 갖고 기각을 시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제 여론이 또 확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인제 바로 어 그 총선이 있었죠. 예. 총선에서 인제 열린우리당 그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인제 그 그때 탄돌이라고 인제 불렀는데 예 그런 일이 인제 한 차례 인제 소동을 겪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보면 이제 참 이게 인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뭐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그 실시를 했는데 음 사실 인제 저 당시에는 인제 저도 정치권에 발을 막 들여놓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걸 반대하기 위해서 인제 뭐 장애투쟁 해 갖고서 길거리에 나가서 뭐 막 뭐 하고 그때 저도 인제 따라 나가고 인제 그런 일이 인제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 또 실패를 했어요. 자꾸 집값이 올라가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서민들이 또 등을 돌리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인제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인제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인제 또 재보선 열린우리당이 인제 재보선 선거가 그때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있었는데 열린우리당이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인제 뭐 인제 그러면서 인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죠, 한나라당한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96 명의 지역구에서 시의원을 뽑는데 100% 한나라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인제 비례대표 10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득표수대로 이게 배분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이 4 명인가 그렇게 뿐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인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탈당을 하고 뭐 이 참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이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렇게 사실은 간단한 지위가 아니죠. 예. 뭐 아무리 지방 권력을 그때 당시에 그 야당이 차지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건 지방 권력일 뿐이에요. 예. 중앙 권력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쓰러지거나 뭐 인제 그런 건 아니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인제 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인제 했죠. 이게 정상이라는 표현을 이게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때 인제 김정일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국방위원장이죠, 김정일이. 그리고 인제 그 1차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고서 어 채택한 6.15 공동선언을 이제 재확인을 이제 했던 거고 어찌 됐든 인제 저때 당시에 많은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인제 공동 발표문이 인제 나오죠. 예. 그렇게 인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인제 있었습니다. 인제 그리고 나서 인제 바로 인제 퇴임을 인제 했죠. 예. 왜냐면 그다음 대통령으로 인제 이명박 대통령이 인제 당선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인제 2008년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인제 참석을 인제 하게 되죠. 물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인제 그런 정도는 아닐 테고 그리고 나서 인제 KTX를 타고서 인제 김해로 내려간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귀향해서 뭐 쓰레기도 줍고 뭐 환경 정화도 하고 음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뒤에 손자도 싣고 다니고 뭐 그런 걸 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인제 국가 기록물 유출 논란으로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인제 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사형통이란 말은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형들이 또 문제가
그 전 대통령들은 어 자식들이 문제였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자식들이 다 문제였는데 노무현, 이명박 형들이 문제였어요. 예. 그 도대체 편안한 대통령이 없어요 이게. 이 참 지난 일이니까 제가 참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인제 동지라고 애정을 보였던 386 측근들 안희정, 이광재, 서가번 이런 사람들이 또 어 비리 혐의로 뭐 인제 수감이 되고 그러니까 참 음 괴롭죠 솔직한 얘기가. 네. 이건 뭐 지지하고 안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 갖고 뭐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그 입장이라면 뭐 괴롭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인제 권양숙, 노건호가 30년 정치 인생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뇌물 비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 자신도 검찰에 출두를 함으로써 역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저기죠.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죠. 자 어찌 됐든 저렇게 막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 사실 그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마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인제 그 내용 자체가 어 정말 정말 그냥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냥 '비관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2009년 5월 23일 날 오늘이죠. 컴퓨터에 유서를 남기고 뒷산에 올라가서 부엉이 바위인가 하는 데서 인제 투신을 이제 했죠. 그래서 모두의 그 말씀을 드렸듯이 어 뭔가 그 산악회가 인제 버스를 대절해서 막 이렇게 인제 산을 향해서 가다가 이 얘기를 듣고서 다 그만두고 인제 돌아오고 막 하는 그런 일이 그때 인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특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 이후에 인제 국민장 7 일장으로 인제 장례를 치렀고 경복궁에서 영결식을 진행을 인제 했네요. 예 저 때 당시에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음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 가서 인제 분향을 했습니다. 음 장례를 인제 영결식을 치르고서 화장이 돼서 인제 봉화마을에 지금 이제 안치돼 있죠. 네. 정말 참 어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정말 불사조같이 불굴의 투지로 삶을 살아온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물론 이념적으로 그다음에 정치 철학적으로는 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각 개인의 그 인제 자유겠지만은 어 저로서는 그 이념적으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노무현이 만난 링컨",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행정가와 CEO를 위한 8 가지 리더십의 원리". 예. 저도 책을 좀 써 봤지만 사실 책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그래도 4 권씩이나 그 저서를 남겼다라는 거 굉장히 그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예. 어찌 됐든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제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모티콘이 이 명과 암이 이렇게 예 그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이모티콘인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 어찌 됐든 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인제 유명을 달리한 날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음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그리고 어 좀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 하여튼 이제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또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거북이의 날이기도 하고 희귀 질환 극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죠. 그 영상을 아래 띄워 놓은 거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기를 맞아서 그의 삶을 한번 좀 어 세세하지는 못하지만 그 삶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